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색다르고 명쾌하고 깊이 있는 캐릭터 분석 리뷰자들입니다. 네, 저희 자기소개로 시작해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동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웅입니다. 저희가 이러는 이유가 다 있죠. 네. 지금 이제 리뷰자들 2회 방송 녹음 맞죠? 그쵸, 네. 킹스 스피치를 했고 네. 2회. 녹음 회차로는 한 4회 맞나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이 팟캐스트 한 지가 벌써 4년이 넘어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자꾸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우리를 저의- 음해하는 세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거의 저의 노트북을 해킹한 게 아닌가 의심될 정도의. 네, 전자파 방해 공작이 있지 않을까. 네, 오동훈 선생님이 역시 백신을 맞아서 제 몸에 심겨진 전자칩이 네, 뭔가 전파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녹음을 저희가 지금 이게 세 번째 하는 건데요. 이게 왠지 모르겠는데 펑크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뭐 첫 번째는 저희가 하다가 시간상 이제 중간에 중단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정말 끝까지 다해서 이제 마무리 멘트를 아니야, 하려고 했는데 처음 때는 시간상 중단이 된 게 아니라 제 노트북에 배터리가 다 닳아가지고 맞아. 맞네. 끝났어. 그렇군요. 그래서 두 번째 올 때는 네. 제가 이 충전기를 새로 샀어요. 정말요? 그 얘기를 들은 제 와이프가 이 인간 도저히 안 되겠다. 어. 너 충전기 하나 새로 사주니까 들고 다녀라. 이러고 사줘서 네. 들고 왔는데, 그래서 노트북도 안 꺼지고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도중에 사라졌죠. 아니 정말 1시간을 했어요. 저희가 1시간 녹음을 딱 하고 이제 다 됐다. 이제 집에 가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 뻑이 나서 아니 진짜 갑자기 네. 백지화가 되더니 다시 처음부터 레코딩이 되는 거지. 진짜 화면을 이렇게 멍하니 보고 있었다니까요. 이게 믿을 무슨 수가 일이지? 없었어요. 왜 다시 처음부터 녹음이지? 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게요. 네. 그 방송 꽤 잘 됐었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너무 아쉬워요. 네. 아마 더 좋은 방송 하라고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고 여러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하세요. 긍정 아니네. 그렇군요. 네. 불합격! 해서 이제 제 노트북 안에 있는 무언의 존재가 무언의 존재가 이제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어딜 이걸로? 네. 오늘은 무언의 존재를 좀 만족시킬 수 있게 좋은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의 네. 이제 세 번째로 녹음을 함으로써 분노를 만들었던 영화 뭡니까? 네, 킹스 스피치에 이은 리뷰자들의 두 번째 영화는 미나리입니다. 허경 쌤 이 영화 소개 이제 세 번째 하니까 거의 외웠을 것 같아요. 수상 내역 다 외웠죠? 아니 이게 처음에 설명은 제가 했고 두 번째는 동훈이가 했고 네. 달라요. 네. 네. 저희가 어쨌든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선정을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을 했고요. 이게 진짜 그 수상을 많이 했어요. 네, 참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윤여정 씨께서 여우조연상 네. 수상하셨고요. 네,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역시 여우조연상도 수상하셨죠. 네, 이외에도 뭐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상을 한 정말 웰 메이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영화 시상식이 두 개가 있거든요.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네. 네, 두 개 다 상을 받았고 네. 또 연기력과 작품성을 모두 인정받은 아주 훌륭한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미나리 줄거리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많은 분들이 또 플롯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980년대가 배경이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가족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가족 아빠인 제이콥, 스티븐 열 씨가 맡았죠. 그리고 엄마인 모니카, 한예리 배우님이 맡았고요. 그리고 아이들 앤과 데이비드, 딸과 아들이죠. 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온 할머니 순자, 윤여정 씨가 맡은 캐릭터죠.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요 등장인물로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이민자로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대도시에서 생활을 하던 중에 이제 미국 아칸소주의 시골 마을로 이 가족이 이사를 오게 돼요. 이제 이사를 오게 된 거는 아빠인 제이콥이 이제 큰 어떤 농장을 이제 일구고 싶다는 그런 소망이 있어서 가족들을 설득해서 오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간략하게 설명 잘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럼요. 전 다음에 하면 더 잘하겠는데? 한 번 더. 저 미나리 누구보다 잘 설명할 수 있어요. 이제. 네. 어쨌든 이게 개봉한 지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은 영화이고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 이걸 들으시면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스포가 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아직 안 보셨던 분들은 지금 저희 팟캐스트를 딱 멈추고 영화를 보고 다시 팟캐스트를 들으시면은 더 재밌게 저희 내용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영화가 어땠는지 각자 감상 좀 얘기해 볼까요? 사실 네. 했던 얘기를 또 하고 하니까. 사실 제 두 분의 감상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얘기할까요? 김씨는 이랬고요. 허씨는 이랬던 것 같아요. 간략하게 얘기하고 넘어가죠.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셋의 공통적인 반응이 이제 자극적이지 않으면서도 끝까지 이제 시선을 붙잡아두는 그런 매력이 있는 영화다라는 거였어요. 다들 스릴러 좋아하고 액션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미래에서 왔어요? 네. 내 머리 어떻게 읽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워킹데드 좋아하시는 분이거든요. 워킹데드에서 스티븐 연 되게. 네, 워킹데드 좋아해. 지금 시즌 10인가요? 네, 맞아요. 제가 지금 보고 있다고. 네. 스티븐 연 씨는 중간에 뭐 어떻게 이미 하차하셨지만 돌아가셨어요. 하차하긴 거기서는. 했지만 네.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네,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자극적으로 좀 시선을 붙잡아 둘 만한 소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참 지루하지 않게 흥미있게 끝까지 볼 수 있는 영화였다라고 했고요. 네. 제가 아주 찰진 비유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였어요? 따뜻한 색감의 봄날의 사진 같은 영화였다. 이런 이제 한 줄 평을 했었죠. 네. 기억하세요? 비슷한 얘기 들었던 것 같긴 그러니까요. 한데 네. 본인이 생각하는 것만큼 임팩트 있진 않았나 봐요. 그러니까 왜요?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이 다시 평? 한번 네? 잠깐만요. 따뜻한 봄날에. 따뜻한 색감의 봄날의 사진 같은 영화였다. 약간 바랜 듯한 느낌이 있는. 네, 어디 이제 앞으로 영화 그 평론가가 되고 싶은 지망생이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근데 사실 네. 동훈이 아니면 어려운 못해요. 네, 우린 이런 표현이에요. 네. 이동진 그 평론가님이 되게 예전에 기생충 한 줄 평으로 이슈가 됐잖아요. 명징하게 직조해내. 네. 저도 노려봅니다. 그래요. 네. 네, 등장인물 그러면은 각각의 이제 심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분석이 들어가고자 해요. 일단 우리 스티븐 연 영화의 제이콥 씨 어떤 사람인지 또 기억나는 장면은 어떤 게 있는지 우리 허경 선생님 먼저 좀 얘기를 시작해 볼까요? 네, 제이콥은 그 대도시 캘리포니아에서 병아리 감별사를 하다가 네, 아칸소의 가든을 네, 커다랗게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온 인물이에요. 병아리 감별사가 어떤 직업인 거죠? 병아리 감별사는 이제 병아리를 보고 이게 수컷인지 암컷인지 이제 분류를 해서 네, 암컷은 쓸모가 있으니까 네, 놔두고 수컷은 폐기를 시키는 네, 그게 이제 병아리 감별사 하는 일이고요. 네, 이게 어쨌든 딱 봤을 때 수컷 암컷 구별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이 제이콥은 굉장히 빨리 그걸 감별합니다. 그래서 아칸소에 와서도 처음에는 그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빨리 일하는 네, 병아리 개 능력자다. 처음 봤다. 네. 돈 좀 이제 많이 벌었겠다. 이런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런 직업임에도 그것보다는 자기가 뭔가 해내고 싶은 마음에 네,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저는 그 심리를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초반에 이제 데이빗하고 데이빗 그러니까 아들인 데이빗하고 대화를 하는 그 장면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그 지붕에 막 연기가 올라가고 있는데 데이빗이 아버지인 제이콥한테 물어보거든요. 아빠 저게 뭐야? 라고 했더니 저거는 그 수컷 병아리를 폐기하는 거다. 라고 이제
폐기 이제 버리는 거다. 뭐 그런 설명을 하면서 폐기? 맞아. 이렇게 폐기라는 잘 단어를 모르는- 사용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꼭 쓸모가 있어야 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맞아. 굳이 그 말을 덧붙이죠. 그러니까요. 네. 음. 그게 제이콥의 어떤 핵심 심리를 음. 설명하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마도 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일이 물론 의미 있는 일이기는 하지만 이 제이콥이 생각을 하기에는 이게 아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적어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의미 있는 일은 아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장을 크게 읽어내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사로잡히게 된 거고, 그래서 가족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아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예, 그게 제이콥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닌데 너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환경에 살게 될지 어떤 집에 살게 될지 적어도 부부간에 그렇죠. 그리고 아이들에게 미리 설명해주는 과정이 있는 게 너무 당연할 텐데 그 집에 와서 보고 아내가 너무 놀라잖아요. 이제 트레일러에 살게 되는데 그거를 전혀 모르고 온 기색이 역력하죠. 네. 네. 그러면은 아내가 화내는 것도 당연히 이해가 가요. 그러면은 그럴 때 좀 뭔가 또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일방적으로 진행했으니까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면서 약간 눈치 보면서 진행해야 될 텐데 그런 상황들에 좀 너무 당당하게 나는 이거를 내 가든을 일굴 거야. 그리고 넌 이걸 도와줘야 돼. 왜냐하면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로서 성공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나도 이걸 성공해야 되니까 하면서 너무 일방적으로 좀 밀고 나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둘 간에 서로 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그 과거가 있었고 현재도 있는 듯한 그 단서들이 좀 보이죠. 아마 이제 다툼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이제 초반에 이 이견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말싸움이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이들이 상당히 좀 담담하게 반응을 해요. 부모가 싸우면은 사실 얼어붙거나 굉장히 놀라거나 만약에 그런 경험들이 처음이라고 한다면 반응이 나오기가 쉬운데 이 아이들은 그냥 익숙하다는 듯이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비행기를 접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Don't fight 이라고 써서 날려보냅니다. 아마도 이전에 좀 비슷한 상황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장면이고요. 아이들이 좀 트레이닝 돼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제이콥이 상당히 좀 자기중심적이고 독단적이라는 것들은 여기저기서 보여요. 그 방금 말씀드린 이제 다툼이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날에 아내인 모니카하고 대화를 나누는 장면인데 이제 그 사이에 이사를 다시 가지 않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이 모니카의 어머니, 아이들의 외할머니인 순자를 이제 데려오기로, 이제 미국으로 모셔오기로 결정을 한 상황이죠. 근데 이때 제이콥이 모니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행복해 보이네. 장모님이 오실 거라 그런가? 네, 이렇게 얘기를 좀 툭 하고 던지게 되죠. 근데 사실은 그때 모니카의 표정은 정말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표정이었죠. 그런 부분들이 진짜 디테일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사실 생각해 보면은 모니카가 행복할 리가 없잖아요. 네, 계속해서 대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상황이었고 사실 한국에 있는 어머니를 물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는 좋겠지만 성공을 해가지고 모셔온 상황도 아니고요. 맞아요. 와서 또 고생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부탁할 때도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어. 그쵸. 엄마한테는 설명했을 거 아니야. 엄마 우리 지금 시골에 있고 집이 아닌 트레일러에 지내고 있고 근데 아이가 아픈데 급하게 병원에 가야 되면 좀 봐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 미안한데 엄마가 와줘야 돼 라고 말할 때 과연 그게 메인 감정이 행복이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좀 자기중심적인 해석이 아니었을까 싶고 이후에도 뭐 농사를 이제 지을 때 이제 그 우물을 파는 데 있어서 네, 보통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서 뭐 알 수 없는 쇠막대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다우징 로드인가? 네, 다우징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찾는 장면이 나오는데 뭐 그걸 불신하죠. 이제 한 칼에 거절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미국 채소를 심는 대신에 이제 한국 채소를 심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고집을 부리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일면들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런 성격이 왜 있을지 뭐 그냥 성격일 수도 있지만 역시 뭐 과거나 그 사람이 속한 문화권 이런 게 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1980년대 그때만 해도 훨씬 더 우리나라가 가부장적인 사회고 가장의 목소리에 권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던 시대죠. 아마 지금이랑은 또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이렇게 뭐 같이 논의하는 과정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내가 하자면 하는 거지 뭐 그래 라는 거를 미국에 살고 있는 가족이지만 어쨌든 한국에서 자라난 이 제이콥은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열등감을 그렇게 뭔가 독단적인 자기의 권위를 높임으로써 표현 이렇게 뭔가 보상하려는 듯한 모습을 좀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이제 아내랑 싸울 때 나중에 막 지방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거야? 그리고 또 아이의 막 모습을 보면서 총구석에서 자라서 얘가 이런 거 아니야. 막 이런 말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옛날부터 자기가 이제 지방 사람이었다라는 데서 좀 열등감이 있는 것 같고 게다가 미국에 와서까지 이제 소수민족으로 그리고 또 대도시에 있던 한국인들에게 오히려 더 밀려서 이런 마이너리티로 처하게 된 상황에 나오는 열등감 이렇게 열등감을 느낄 때 그래도 내 뭔가 권위를 좀 확보하고 싶고 누구보다는 내 권위를 확보하고 싶고 좀 어느 정도 내 위치를 이렇게 확인받고 싶은 게 어떤 심리잖아요. 사람의 당연한 그런 모습들이 이런 성격으로 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열등감 때문에 더더욱 그 모니카와도 다투게 되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짐을 지우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농장을 내려놓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농장을 내려놓게 되면 나의 어떤 가치나 쓸모가 없어지게 되는 거고 그 사실 좀 오래된 뿌리 깊은 열등감 때문에라도 더 내려놓을 수가 없었겠죠. 네. 그걸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후반부에 나오는데 영화 후반부에 이제 아들인 데이빗이 심장병을 지병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 진찰을 받으러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진찰 순서를 기다리면서 복도에서 데이빗과 모니카가 나누는 대화에서 이런 부분들이 단적으로 드러나게 되죠. 네. 이제 그 모니카가 또다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이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애들도 뭔가 아빠가 한 번쯤 해내는 걸 봐야 할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모니카가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당신이 뭐라고 하건 난 여기서 내가 시작한 걸 끝내야겠어. 이런 식으로 응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내는 내 힘으로 해내는 성취가 이 사람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그만큼 이제 열등감이라는 게 자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상하는 게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돼버린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네, 그래서 자신이 그 만드는 데 집착하기 시작한 그 가든 그리고 그 가든의 성과물인 그런 농작물을 정말 자기 분신처럼 아끼죠. 그렇죠. 그래서 데이빗의 진찰실에도 그 농작물이 혹시나 어떻게 될까봐 안고 들어가고 마치 제 눈에는 이제 셋째 아기를 안고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차에 놓고 오는 게 혹은 뭐 병원 복도에라도 잠깐 놓고 들어가는 게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아기를 챙기는 듯한 모습이 보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거다. 네, 또 제이콥 너무너무 간절한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저는 그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제이콥도 사실은 그래도 입체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1980년대 굉장히 가부장적인 아버지의 모습만을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근데 꼭 그런 건 아니라 어떤 약간 화해하고 나서 모니카한테 어떤 애정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되게 칭찬을 하고 또 이런 표현을 해주는 부분이나 그래도 이제 그 아내를 위해서 어떤 교회에 이렇게 가보자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남을 생각하고 좀 표현을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한쪽으로 치우치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그렇네요. 좀 입체적인 부분이 보여서 더 재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우리 여태까지 설명했던 것만 들으면은 되게 완고하고 뭔가 꼴보기 싫은 인물일 것 같은데 실제로 영화를 볼 때는 되게 정감 가고 네. 뭔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런 인물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그 입장이 나름 이해가 가기도 하고요. 네.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좀 저기가 말씀드린 그런 독선적인 부분들만 나왔다고 한다면은 네, 그런 감정을 느끼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계속 제이콥과 모니카는 서로를 좀 아끼고 같이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어쨌든 계속 마찰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모니카의 심리는 어땠을지 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모니카는 일단은 이제 제이콥하고 반대로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죠. 물론 제이콥한테도 이게 중요했겠지만 가족이 더 우선인 사람이다. 모니카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게 일단은 대도시로 계속 이사를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 자체가 아들인 데이빗 때문입니다. 데이빗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장에 지병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언제 응급 상황이 생길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병원이 있는 곳에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도시로 가기를 희망을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제이콥과 모니카가 싸웠던 부분 중에서 아주 후반부에 그 제이콥은 애들도 한 번쯤 내가 해내는 거 봐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모니카는 뭘 위해서? 라고 하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안 가면 안 돼? 나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네. 사랑이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그 계속해서 어떤 친구 어쨌든 교회에 가고 싶은 것도 사람 만나고 싶어 했던 거잖아요. 그쵸. 네. 좀 외롭기 때문에 네. 어떤 성취 이런 거보다도 네, 사람이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뭐 당연히 이제 모니카의 과거를 우리가 너무 많이 알 수는 없지만 영화에서 조금 이렇게 왜 이렇게 사람을 중요시하는가, 가족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런 가치관을 가지게 됐는지 조금 추측할 수 있게 만드는 대목이 나오죠. 이제 어린 시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라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더욱더 뭔가 이제 부모가 같이 있는, 그리고 온 가족이 같이 있는 가정에 대한 그런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더 놓기 힘들고 더욱더 매달리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어머니인 순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순자를 이제 한국에서 오도록 했을 때 이제 모니카가 보여주는 여러 가지 태도들이 있는데 저는 조금 그게 모르겠어요. 지금의 관점하고 뭐 그 당시의 어떤 모습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엄마와 딸의 관계 같지는 않았거든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일반적인 기준보다 더 많이 미안해하고 좀 엄마를 좀 신경 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주변에서도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네.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고 사실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장모님 도움을 또 받고 있기도 하고요. 저는 뭐 장난 아닙니다.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물론 감사해 하지만 또 그 상황에서 이제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의 감정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뭔가 이 모니카는 순자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크게 감사해하고 크게 미안해하면서 이제 아들인 데이빗이 이제 순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을 때 그게 잘못이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호되게 혼내는 모습들을 보여요. 근데 사실 그 잘못이라는 게 뭔가 뭐 정말 잘못한 일도 있지만 그냥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행동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느껴지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맞아. 그런 것들까지도 뭔가 아이 마음을 이렇게 읽어주거나 보듬어 주기보다는 그냥 할머니를 불쾌하게 했으니까 넌 사과해야 돼 라는 식의 태도를 보였던 거. 마치 내 마음속에 뭔가 약점이 콕 찔린 사람처럼 확 반응하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엄마한테 큰 마음의 빚이 있나? 이미 그런 게 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도 아마 어릴 때부터 엄마가 이제 아버지 없이 자신을 힘들게 기르는 모습에서 그런 죄책감이 계속 쌓여가지 않았을까라고 또 혼자만의 추측을 좀 해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오동훈 쌤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이제 데이빗과 순자의 마찰, 이게 이제 제이콥과 모니카의 마찰뿐 아니라 사실 영화의 더 큰 파트를 이끌어 나가게 되죠. 중반부부터. 그렇죠. 네, 데이빗 입장에서는
이제 할머니가 탐탁치 않아요. 예. 분명히 이제 자기가 미국에서 자라난 데이빗의 생각에 미국 할머니들은 쿠키도 만들고 뭔가 자상하고 뭐 이런 할머니를 기대했는데 할머니가 와서 자기한테 이제 한약 먹이고 계속 막 뭐라 그럴까? 그냥 집에 편히 누워가지고 TV만 보고 있고, 뭐 이런 자기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할머니고, 화투 가르쳐주고, 뭐 화투 가르쳐주고, 그쵸? 게다가 이제 할머니 때문에 엄마 아빠가 싸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또 있어서 더더욱 탐탁치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할머니가 온다고 했을 때부터 싫다. 할머니 오면 그 엄마 아빠 싸울 거잖아. 뭐 이런 식의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순자 할머니가 와서 데이빗을 처음 봅니다. 네가 데이빗이구나 라고 하는 걸 보면 사실 데이빗 역시도 할머니를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 않았을 텐데 할머니 때문에 싸우잖아 라는 걸 보면 아마 이전부터 실제로 할머니 관련해서 그 제이콥과 모니카가 싸웠을 가능성이 있고 그런 얘기를 또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의연하게 대처할 정도로 그렇게 자주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싸우는 이유를 누군가에게 좀 더 돌리고 싶었을 것 같고요. 그 할머니한테 일부 저는 사실 투사하는 부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있지 맞아요. 않나 네, 생각을 엄마 합니다. 아빠가 싸우는 나쁜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남 탓인 외부 원인으로 돌리는 게 아이 마음이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엄마 아빠는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네. 그래서 악역이 필요했는데 그게 할머니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데이빗의 입장에서는 할머니한테 거부감이 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모니카나 아빠 제이콥이 세심하게 헤아려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이제 처음에 이 순자가 집에 왔을 때 미국 애들은 할머니랑 자는 거 안 좋아한다는데 나랑 자도 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모니카가 그냥 거기에 대고 얘는 안 그래. 한국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데이빗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생각해보면 데이빗은 한국애는 아니죠. 그렇죠. 미국애죠. 네, 미국에서 태어났고 이름부터 데이빗이 그러니까요. 할머니랑도 이제 처음 보는 사이고요. 근데 첫날부터 같이 자라고 한다는 게 물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겠지만 네, 당연히 좀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 부분을 좀 헤아려 주기보다는 그냥 다그치고 좀 윽박지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모니카가 그 마음의 여력이 없는 맞아요. 모니카랑 제이콥 둘 다 그러니까요. 상황이었고 일단 어떻게든 엄마에게 그런 미안한 마음 때문에 그게 너무 앞선 거죠. 데이빗 그러니까 어떤 자녀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진짜 또 영화를 보면 짠해지고 비난하기 힘든 게 둘 다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자신의 가정을 어쨌든 살리기 위해서 힘들게 막 하루 종일 이제 가든을 이끌다가 딱 밤에 들어와서 막 어깨가 안 올라가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솔직히 아이의 마음을 과연 들여다볼 여유가 누구에게 있을까? 그러니까요. 원래는 이제 가족이 함께 해야 되고 데이빗이 누구보다도 중요한 모니카였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다 보면은 사실 이렇게 세심해지기가 힘들죠. 저도 그런 차원이었지 않았을까 싶고 일단은 이제 한국에서 나를 키우느라 안 그래도 고생한 어머니를 또 미국까지 오게 해가지고 고생시킨다는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렇게 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데이빗의 심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데이빗이 이제 일견 되게 밝고 뭐 데이빗 역시도 표현을 잘하는 아이처럼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속에 그런 불안이나 공포가 좀 많은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돈파이트가 적힌 그런 비행기를 되게 날리고 뭐 안 돼서 그냥 바로 쿨하게 돌아서기도 하는데 결국 그날 밤에 오줌을 싸거든요. 네. 그리고 그 뒤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좀 오줌을 싸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그 안에 사실 불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줌을 싸는 행동으로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있죠. 우리 심장병이 사실 난치병이고 이제 달리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 부모님도 뛰지 못하게 이렇게 제지하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어린 나이에 뛰지 못하게 하는 거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상상이 안 가는 일이죠. 네. 게다가 이제 잠자리에 엄마가 기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어떤 약간 죽음을 연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포가 사실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그런 나이임에도 생각을 하고 또 두려워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사실 죽음에 대해서 먼저 잘 생각하지 않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언제든 죽을 수 있고 죽으면 사실 엄마 아빠랑 헤어진다는 아이에게는 얼마나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근데 밤에 자는 거는 엄마 아빠랑 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그러니까 아이는 자면서도 불안했을 거고요. 그러니까 자면서 좀 쉬를 지리는 이런 행동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또 이제 쉬를 이렇게 하는 이게 참 재밌는 상황으로 이제 이어지죠. 그렇죠. 약간 이제 놀림거리가 되게 되는데 이제 할머니 순자가 이걸 두고서 아주 유머러스하게 표현을 하죠. 페니스 브로큰. 브로큰 페니스. 브로큰 띵동. 띵동 브로큰. 그죠. 네. 할머니 입장에서 이제 너무너무 귀여우니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는 있겠으나 아이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었죠. 진짜 너무너무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교회에서 이제 다른 어떤 그 미국 아이가 와서 이 데이비드에게 오늘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잘 수 있냐 라고 데이비드 입장에서 굉장히 반가웠을 거예요. 친구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나 오늘 가서 자도 돼? 라고 했더니 안 돼. 딩동 브로크. 가서 실수할 수 있으니까 넌 못 간다. 라고 한 거잖아요. 네네. 귀여워서 한 표현이라고 이제 이해는 하지만 저는 그때는 이분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맞아요. 네. 근데 이 배변 컨트롤이 아이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한 어떤 과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잘 달성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의 주도성이 생길지 아니면 수치심이 생길지가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변 실수를 한다는 게 아이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되게 큰 수치심을 자극하는 이벤트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안 쓰는 게 좋죠.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제 기저귀 떼고 연습할 때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익숙해졌는데 갑자기 또 실수했을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자다가 애가 갑자기 으아 이럴 때가 있어요. 요즘은 안 그러는데 그러면 막 달려가죠. 그러면은 이제 막 쉬었다고 굉장히 뭔가 서글퍼 하는데 그럴 때 그래서 맨날 많이 말했던 것 같아요. 아빠 어릴 때 엄청 많이 그랬다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괜찮아 이러면서 좀 잘 달래고 이랬는데 그건 뭐 지금 돌이켜봐도 뭐 제가 다행히 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런 상황에 화를 내거나 윽박지르거나 혹은 놀리거나 이러면 아이 입장에서 수치심을 굉장히 크게 느끼고 그 수치심이라는 감정이 그 시기에 너무 고착되어서 그 나이가 든 성인이 된 뒤에도 수치심을 좀 더 잘 느끼는 그런 사람으로 좀 자라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일 이후에 데이빗이 그 할머니한테 응징을 마운틴 듀를 드리죠. 순자가 마운틴 듀에 정말 이렇게 홀려가지고 수시로 마시는데 데이비드한테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근데 데이빗이 마운틴 듀라면서 갖다 준 게 뭐였죠? 오줌이었죠. 네, 그렇죠. 생각해보면 자기를 놀린 도구로 복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맛 좀 봐라. 맛 좀 봐라. 진짜. 근데 하여튼 참 저는 그렇게 하고 사실 뭐 혼이 날 수는 있긴 한데 좀 크게 혼을 나는 모습이라든지 어쨌든 그 전반적으로 아이가 아이답게 어리광을 부리거나 뭐 투정을 부리거나 하지 못하게 좀 됐던 것 같아요. 가정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그 앤도 그 누나인 앤도 보면
다 스스로 이렇게 하고 맞아. 알아서 다 하고 이런 되게 모습을 독립적이죠. 보이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되게 참 대견하기도 하면서 약간 맞아요. 짠했어요. 저도 앤이 나중에 어떤 성격의 사람으로 자라날지 눈에 잘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네, 뭐 K 장녀 이런 말도 있잖아요. K 장녀 뭐든지 네. 다 감수하고 네. 책임져야 하는. 네, 게다가 동생이 아파. 그러니까요. 그래서 더 그런 관심, 어텐션을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빗나가는 아이도 있고 묵묵히 그냥 다 해내는 아이도 있는데 후자로 이제 그렇죠. 가고 있었고 이제 케어기빙을 하는 타입으로 네, 자라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영화는 포커스를 순자하고 데이빗의 관계에 맞추고 있죠. 근데 이 데이빗이 오줌을 먹이는 사실 되게 할머니 입장에서 또 화날 법한 일인데 순자가 굉장히 대인배적인 풍모를 보여주죠. 아니 뭐 그런 걸로 그래. 애가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래서 이 덕분에 이걸 계기로 두 사람이 이제 조금씩 가까워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자가 모니카가 놓치고 있었던 어떤 데이빗의 심리를 어루만져주는 이야기를 이때부터 굉장히 많이 해줘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약하고 넌 보호받아야 되고 조심해야 될 존재다라는 메시지를 모니카가 그동안 계속 좋았다면 이제 순자는 반대로 You are strong boy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뛰어도 돼. 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아주 강한 아이다 라는 자신감을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사실 아이가 아플 때 어릴 때부터 아픈 아이는 필연적으로 부모의 과보호 속에 좀 이렇게 자라나게 되거든요. 그거를 그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면 저도 그럴 거고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근데 어쨌든 순자는 거기서 오동훈 선생님 말하는 것처럼 아이의 좀 자아가 자라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죠. 그게 진짜 아이에게 필요했던 거고요. 네. 저도 참 그 순자의 그런 입체적인 부분이 또 재밌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80년대 할머니였다 라고 하면은 정말로 그 손주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다른 사람 막 손도 못 대게 할 텐데 오히려 본인이 좀 뛰어도 된다고 하고 네. 뱀이 나오는 네, 그런 곳에 아이를 그냥 데려가기도 하고 네,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 와서 집안일을 되게 열심히 도와줄 것 같은데 그러질 않으시잖아요. 초반에는 그렇지 않죠. 네. 누워서 이렇게 TV 보면서 네, 레슬링 마운틴듀 가져와라 이러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막 아이들이 막 빨리빨리 막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니네가 알아서 하라고. 네, 그래서 어쨌든 데이빗이 발을 다치기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네, 입체적이다. 네, 재밌다 생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순자가 좀 데이빗에게 데이빗이 받지 못하고 있던 것들을 좀 제공해주고 그리고 잘 때 이렇게 끌어안아주면서 불안해하는 데이빗을 끌어안아주면서 천국 안 가도 돼 라면서 아이의 불안을 잠재워주는 좀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는데 CQ 베이스가 되는 거죠. 네,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순자가 자리에서 못 일어나게 되죠. 아, 그쵸. 뇌경색을 이제 앓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영화가 잘 풀려가나 싶었는데 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순자가 뇌경색으로 이제 입원하고 태어난 뒤에도 거동이 많이 불편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저는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게 거동이 불편해지니까 순자가 그때부터 집안일을 열심히 하기 시작해요. 네, 저는 이 모습이 진짜 참 짠했는데 특히나 이제 영화의 뒤에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막 창고에 불 나는 장면에서도 그냥 분명히 따님이 이제 순자한테 좀 그냥 쉬고 있어 라고 했는데 굳이 집안일을 더 하다가 도와주려다가 불을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불을 내고 난 뒤에 그 집을 떠나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저는 순자도 쓸모가 있어야만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었던 거 아닌가. 제이콥과 자기 사위처럼. 네. 그러니까 처음에 본인이 이제 왔을 때는 이제 본인이 도움을 요청받아서 온 거고 뭔가 약간 더 갑의 위치인 거죠. 그럴 때는 안 하다가 이제 본인이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사라지니까 이제 불안을 느끼고 열심히 자기 몫의 뭔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이런 사건들이 터지는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쓸모가 있어야만 한다고 느꼈던
그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특히 이제 어쨌든 딸의 입장을 가까이서 너무 잘 봤잖아요. 네. 근데 사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건데 나까지 짐이 돼버렸구나 이런 생각을 했으니까 얼마나 또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무리를 해서라도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사고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근데 순자는 참 어쨌든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저는 순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잠깐 좀 얘기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아까 허경 선생님도 이야기를 했듯이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할머니의 모습하고 좀 비껴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각을 해보면은 애써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냥 자기 감정이나 욕구에 솔직한 사람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마운틴듀 좋아하면 좀 마시고 애들이 도와달라고 하는데 좀 귀찮으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레슬링 재밌으니까 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뭐 바로 그냥 페니스 브로큰 뭐 이런 얘기도 그냥 하고 싶으시면 하시고 바로 던지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순자가 미나리를 그 어떤 늪지대 같은 곳에 심고 그거를 이제 데이빗을 데리고 이렇게 보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서 뱀을 마주치게 되죠. 네. 근데 그 뱀을 보고 데이빗이 이제 좀 놀랍니다. 할머니 저기 뱀이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순자가 하는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것보다 보이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참지 말고 이야기 숨기는 것보다는 그게 나아 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네. 이게 순자의 가치관을 잘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담고 있기보다는 표현을 해야 된다 라는 뭐 앞에 행동들하고도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창고에 불이 나고 불을 낸 순자는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막 보이게 되고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막 그 불나는 장면, 무너지는 창고를 뒤로 하고 막 가요. 하염없이 그냥 걸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영화의 백미, 아마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도 길게 잊지 못할 장면이 나오게 되죠. 데이빗이 이제 앤과 함께 할머니를 찾다가 발견을 하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할머니 가지 마세요 라고 막아서죠. 막 달려가서 옛날에 그렇게 달리지 못했는데 거기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딱 달려가는 장면이 나와요. 아, 정말 짠했고 네, 너무 보기 좋았고, 그러니까 쓸모가 있어야만 존재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그 명제가 아이의 사랑으로 인해 깨지는 듯한 모습이 딱 보이는 게 정말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로 좀 소중하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불이 남으로써 아이러니하게 모니카와 제이콥의 갈등도 해결이 되게 되죠. 네, 그때 모니카가 오히려 제이콥보다도 창고에 먼저 뛰어들어요. 맞아요. 그만큼 이제 제이콥이 굉장히 소중한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제이콥한테 얼마나 저게 큰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먼저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거를 좀 꺼내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고, 제이콥은 들어가서 농작물을 챙기기보다는 모니카를 찾죠. 제이콥한테는 또 모니카가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었던 거고, 결국에 농작물을 건져내지는 못하지만 두 사람이 이제 끌어안고서 같이 그 불타는 창고를 보고 결국에는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서로를 끌어안고 한자리에 모여서 자요. 맞아요. 순자는 물론 잠을 이루지는 못하지만 한자리에 모여서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 좀 분리된 공간에서 자다가 이제 한 곳에 이렇게 모여있는 게 또 가족의 통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네, 영화의 스토리와 인물 분석은 뭐 이 정도에서 그럼 내용이 뭐 좀 마무리 지어보고요. 저는 이 영화가 어쨌든 던져주는 메시지,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해 보고 싶은데요. 어쨌든 그 사회, 문화가 우리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리고 진료실에서 사람들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실제 우리나라의 이제 복잡한 이 근대사, 다들 살기 어려웠고 다들 생존하기 힘들었고 생존이 그 무엇보다 우선이었던 그게 아직까지도 우리의 국민성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걸 결국 얘기하는 거죠. 미나리는 잡초처럼 어디서도 잘 산다. 근데
또 잡초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또 쓸모도 있죠. 예, 그놈의 쓸모를 좀 강요받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또 본인이 쓸모없다고 자책하는 그런 심리들을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좀 어떨 때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좀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최근까지 직장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던 분인데, 최근에 직장 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지면서 결국에는 좀 쉬어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만두게 됐거든요. 근데 거의 10년간을 쉬지 않고 계속 이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렵게 결정을 해서 쉬게 되었는데, 참 편하게 쉬지를 못하더라고요. 저는 내심 또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니까 조금 좋아지시겠지라고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뭔가 내가 이렇게 쉬어도 되나? 라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 그리고 내가 되게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 무가치한 사람이 된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도 생각해 보니까 이런 얘기가 처음이 아니라 종종 그동안 들어왔던 얘기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만두고 쉬었을 때 그거를 편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또 다른 불안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진짜 그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다. 가치 없는 사람인 것 같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진짜 진료실에서 너무나도 많이 듣거든요. 너무 많이 듣죠. 네. 그러니까 진짜 참 그렇게 쓸모가 있어야 되나? 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진짜 유독 그 쓸모를 너무나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하고 때론 강요하는 게 아닌가,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일을 해야 된다 라든지 뭐 어떤 뭐 밥벌어지라는 그런 표현이라든지, 네, 밥만 먹고 뭐 바로 누우면 뭐 소가 된다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꼭 뭔가 일을 해야 된다 라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 네. 성인이 되면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아주 뭐 틀린 얘기는 아니긴 한데, 네, 그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일을 안 하는 나를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명상에서도 나오는 개념인데, 삶의 이제 자세 중에 doing 모드와 being 모드가 있다고 하죠. doing 모드는 뭔가를 할 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는 거. being 모드는 그냥 나의 존재 그 자체로 뭘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그걸 느낄 수 있는 거. 그런데 이게 당연히 뭐가 하나가 더 옳은 게 아니고 균형이 좀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doing 모드에 너무 치우쳐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몰아붙여지니까 당연히 번아웃도 많이 생기고 우울증도 많이 생기고 공황장애도 많이 생기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참 그런 게 안 생기면 이상할 히스토리 아니었을까요? 우리나라의 근대 역사가. 그렇죠. 네. 네. 뭐 전쟁도 크게 있었고요. 그 전에는 일제 강점기도 있었죠. 네. 굉장히 살아남는 게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날씨도 막 여름에는 뭐 엄청 덥고 겨울엔 엄청 춥고 게다가 뭐 자원이 많냐? 그렇지도 않고요. 그러니까요. 농사 짓기가 쉽냐? 네, 산지가 너무 많아서 농사 짓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사실 사회 시간에 많이 나온 얘기들. 네. 쉬지 않고 뭔가 실제로 해야 돼. 먹고 살기 위해서. 그렇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통해서 많은 성취를 이루었죠. 이제 근대와 현대로 넘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뭔가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이런 생각들이 뭔가 사회 전체에 좀 박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성취한 사람들을 위인으로 시켜 세우면서 그들의 히스토리를 어릴 때부터 들려주고 이렇게 살아야 돼, 뭔가 해내야 돼 라는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더더구나 또 이제 생각을 해볼 부분이 이 이민이라는 부분인데,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특히 이 가족은 이민을 갔잖아요. 근데 이민을 가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적응하는 모든 상황이 사실 쉽지가 않죠. 언어부터가 다르고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게 전혀 다르기 때문에 또 끊임없이 계속 노력에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상황이고, 그런 과정에서 또 소외받거나 상처받는 일도 많을 수밖에 없을 거고요. 네, 자연스럽게 또 마이너리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열등감 같은 것들도 자리를 잡게 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또 외형적인 어떤 성취나 이런 부분들에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도 마이너리티인 폴과 어울리고 데이빗에게 다가왔던 그 미국 아이도 실제로 보니까 집에서 좀 힘들어하는 그런 환경에 있던 아이였고 그 마이너리티들끼리 그래도 서로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이 영화가 좀 따뜻한 부분이기는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런 여건들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제이콥이 저희가 좀 초반에 뭐 비판 아닌 비판을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좀 성취라는 것에 많이 몰두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제이콥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계속 그거를 증명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두잉 모드로 살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사실은 그 야채를 납품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에서 불이 난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된 상황인데 이거를 이제 어쨌거나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딛고 다시 일어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마무리가 되죠. 그러니까 제이콥도 그 사이에 어떤 성숙을 이뤄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저는 그 한국 사람들이 너무 단적으로 하나만 보고 평가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다. 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쓸모에 대해서도 네, 어떠한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벌고 있는지, 뭐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이런 하나하나로 너무 그 사람들한테 쉽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나를 계속 증명하려고 하고, 네, 또 그런 걸로 증명하고 그런 걸로 평가를 하니까 또 편가르기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그 해외 가면 뭐 해외 가거나 이민 가거나 하면 한국인들 조심해라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실제로 제이콥도 거기 있는 대도시의 한국인한테 뒤통수를 맞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하나를 가지고 평가하는 데서 이제 이어서 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제 거의 1시간 동안 저희가 3번째 녹음을 마쳤습니다. 네, 좀 조마조마해요. 네, 녹음하면서도 계속 모니터에 눈이 갔죠? 네. 다행히 지금까지 네, 잘 됐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않고 마무리를 잘 지어볼게요. 네, 이 미나리 영화를 보신 분들과 저희 이제 이 리뷰자들 들으신 분들께 저희가 드리고 싶은 간단한 메시지 하나로 좀 끝내고자 해요. 저희가 어쨌든 이 영화를 분석하면서 쓸모라는 단어를 자주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워낙 자주 듣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분명히 일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실제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무시할 수 없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뭐 일하려고 공부하려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냥 너무 뻔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자신의 존재 그 자체에도 충분한 의미가 있고 그 자체로도 그냥 괜찮다. 그 자체로 충분하다라는 거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더 명쾌하고 재미있는 캐릭터 분석, 새로운 영화나 책의 주인공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